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아침부터, 전남과 경남은 낮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전북 내륙, 경북 내륙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가 5에서 30,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7.8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직정성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이 근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다던데 가 선생께 전하시오.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영화 암살에서 조승우 씨가 했던 역할 김원봉.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주념사. 약산 김원복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직결했습니다. 김원봉 명예회복에 대해 반기를 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김원봉이 누구인지 잘 아실 겁니다. 뼛속까지 북한 공산주의자입니다. 뼛속까지 공산주의자? 이에 대해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6월 10일 출연한 김원봉의 조카 김태영 씨. 그분은 공산당에 가입한 일도 없고 공산당하고 교류가 많았던 분도 아닙니다. 이번엔 전희경 대변인. 북의 전쟁 공로자 김원봉에게 헌사를 보낸 대통령은 자신의 말대로 보수 진보를 떠나 최소한의 상식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한국전쟁 당시 북한 쪽 공로자라는 주장에 대해 조카 김태영 씨의 반박. 그 당시에 납북된 분, 그분들과 남북 화해에 대해서 그리고 중립적인 국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여한 것도 있고. 김원봉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남북 화해를 이야기했던 사람. 결론은 김일성이 김원봉을 싫어했다는 것. 김일성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죠. 자기보다 독립운동을 근 20년 정도 많이 했고 김일성 독재 체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한참 누명도 씌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엔 황교안 대표. 김원봉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그 군에 뿌리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말을 일본군인 백선엽 씨 앞에서 했던 더. 김태영 씨, 백선엽 씨 같은 사람이 잘 나가다 보니 김원봉이 설 자리가 없다는 말을 하기도. 실제로 남한이라는 데는 신일 매국노의 세상이었다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말씀을 하자면 김원봉의 월북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강조. 김원봉은 사실 김구보다 더 치열하게 싸우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또 북한에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네.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용대가 선무공장용으로 제작한 김원봉의 실제 연설. 조선의용대는 조선민족 해방의 선봉대로서 조선민족 해방을 쟁취하자는 것이요. 배를 띄웠던 친구들은 사라져가고 고향을 떠나 온 세월도 메아리 없는 바다 뒤편에 묻어둔 채 불타는 태양과 거센 바람이 버거워도 그저 묵묵히 나의 길을
해도 닻을 내릴 순 없었지. 부질없는 꿈 헛된 미련 주인을 잃고 파도에 실려 떠나갔지. 어제처럼 넘실거리는 순풍에도 치러올리고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날 지켜주던 저 하늘의 별 바다의 노래 부르며 끝없이 멀어지는 수평선 그 언젠가는 닿을 수 있다 믿음으로. 네, 김동률의 고독한 항해 함께 들으셨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자, 1부 못 들으신 분들, 네, 그 뭐죠? 오디오로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 팟캐스트. 네. 갑자기 팟캐스트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예. 갑자기 훅 들어오신 유재일 씨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트위터가 아니라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1부 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부도 들으시고 또 팟캐스트로 또 들으시고 또 들어서 도움되는 방송은 대한민국의 김용민 라이브 정도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분들이 기분 나빠하시겠네요. 예. 김용민 라이브를 포함해서 다른 라디오 방송도 한번 2번, 3번 들어보세요. 네. 유익이 될 겁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을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계정 찾으셔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시고 제갈무후님 유튜브에서 글을 남기셨어요. 한국전쟁 때 손원일 제독이라고 해서 북한군의 부산 상륙을 막아낸 불세출의 명장이 있는데 왜 이분은 안 띄워주고 엉뚱한 백선엽 씨를 띄워주는지 알 수가 없네요. 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첫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6월 16일 일요일 낮 3시에 장소는 홍대 벙커 원교회입니다. 예, 제가 여기 전도사라서 네, 여기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종교 시설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김용민 라이브 입력하고 친구 추가한 다음에 공개 방송 신청 쓰시고 성함, 전화번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반 1인까지 가능합니다. 몇 자리 안 남았어요 이제. 네, 매진 임박 상태입니다.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조진주 씨가 오늘 준비하네요. 라디오 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중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한지는 저도 알 수 없다며 남북 간 짧은 기간에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을 한 경험이 있기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6.15 공동선언 19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남북 공동행사를 개최하자는 남측 제안에 대해 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거절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김호수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 수원고검장 등 4명으로 압축해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발키리, 하루에 한 가지 깨달음, 유재일의 발키리. 오늘의 이야기는 헬조선 전에 헬노르웨이가 있었다. 정치평론가 유재일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유재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퀴즈로 시작합니다. 오늘요. 네. 오늘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북유럽 순방에서요.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이곳으로 가셨죠. 아, 그래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예. 마지막 방문 국가입니다. 네. 예, 북유럽의 이곳. 네. 핀란드를 거쳐서 노르웨이 그리고 이곳으로. 네. 이곳으로. 예. 그래 힌트 좀 주시죠. 힌트요. 수도가 스톡홀름인가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뭐 이브라이모비치 여기 선수인가요? 그건 몰라요. 예. 축구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것도 유명한 가구 브랜드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 예. 이 정도면 뭐 다 그렇죠. 북유럽도 복지 국가로서 이 나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발키리, 유재일의 발키리.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헬조선 얘기하잖아요. 네네. 살기 어렵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북유럽 국가들 복지국가 선진국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우리나라 지금 헬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네. 최악의 정치 상황과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이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서인데,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어느 정도냐면 네. 우리나라가 보니까 작년에 이민을 6,257명이 떠나셨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10,000명이 넘지 않아요. 뭐 6,257명이 다 뭐 이 나라에 대해서 실망해서 가신 분들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민 숫자가 그러니까 일례로 예. 우리나라를 떠나는 숫자로 해서 이 정도니까 뭐 다른 이유겠죠. 뭐. 예. 그러니까 대규모 탈출이 벌어지지는 않잖아요. 미미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덴마크 있잖아요. 덴마크가 1910년도에 그래서 19세기하고 20세기 초까지 이민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150만 명이 이민을 간 거예요. 덴마크? 네. 그게 영토가 넓지 않은 나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빠져나간 거예요. 와, 세상에. 아니, 그 정말 헉이네요. 헉.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네. 기회의 땅이라고 흡수하고 땡기는 힘도 있었지만 밖에서 네. 예. 그렇지만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네. 나라를 버린 사람 등지고 타국 이민길을 가는 사람이 4분의 1이었냐. 인구의 4분의 1이 떠났다는 거는 뭐 그 나라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노르웨이도 10%가 넘었다고 그래요. 노르웨이도? 어이구야. 뭐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들이 말이죠. 뭐 얘기 듣기로는 일단 아무래도 위도상으로 보면 가장 위에 있으니까 춥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땅이 매우 척박하다. 네, 그렇죠. 이 땅에서 뭐 농경을 한다든지 목축을 한다든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식량도 어업에 의존해야 되고. 글쎄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좀 재밌는데 지금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 명인데요. 예. 지금 미국에 사는 노르웨이 혈통이 500만 명이래요. 아, 그래요? 네. 예. 그쪽으로 이주를 가셨던 분들이 자손이 번창을 한 거죠. 그래요. 네. 이게 재밌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나라 자기의 조국이 실망스러워서 떠난 것일 텐데 그 실망의 이유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인지 이게 좀 애매한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일단 보면은 정치 불안정. 정치 불안정. 아, 그래요. 남의 나라 얘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요 저 나라든지 의원내각제 이런 거 하고 뭐 입헌군주제 하면서 정권이 2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정을 했다가 연정이 해체되고 다시 총선하고 이런 게 아주 상시적으로 그런 게 반복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 일단은 엄청난 정치 불안정.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서로 야당하고 해서 서로 욕만 하는 거예요. 네. 니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러면서 여당 야당이. 이거 예. 남의 나라 얘기죠. 예. 요즘 남의 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 노르웨이 아니고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사회 양극화와
극도의 노사 갈등.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일하는 파업 일수가 세상에서 가장 긴 나라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률은 바닥이고, 그리고 농민들이 소득은 급감하는데 도시에선 산업도 성장하지 않고, 심지어 기근까지 발생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국가 공동체에 대한 불신이네요. 네. 네. 뭐 상대가 있고 또 네. 싸움을 벌이는 것이긴 하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국가 공동체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 못 해준다. 그러니까 뭐 내가 악악대고 네. 내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네. 그것이 나를 구원해준다. 이런 것 때문에 네. 뭐 이런 진짜 극한의 어떤 사회 갈등이 그쵸. 만연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기근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굶는 사태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 와중에서도 농민, 자본가, 노동자 합의를 못하는 거죠. 그게 북유럽 국가들이었다니까요. 네. 아 그래요. 이 와중에 자기들끼리 전쟁까지 합니다. 전쟁까지. 네, 노르웨이하고 뭐 스웨덴하고 서로 독립을 하네, 독립을 못하게 하네. 네. 전쟁을 하고 뭐 덴마크도 독일하고 전쟁해서 영토의 4분의 1을 상실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정말 코미디 같은 게 덴마크 국왕이요. 예. 독일한테 복속을 청해요. 아, 우리나라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날 가져가세요. 예. 국방도 그냥 더 이상 못 하겠고요. 이 산업도 그냥 안 되겠어요. 당신들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독일이 거절하죠. 그래요. 독일이 거절했어요. 독일이 거절하죠. 예. 그래서 이건 그때 그 왕의 비망록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죠. 야. 복속을 신청했었다. 그런데 이런 혼란 상태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첫 번째로 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노사정위원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국민 최저임금위원회도 노사정으로 구조하고. 그래서 이걸 정치 용어로 이제 사회조합주의, 코퍼라티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예. 다 모이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동, 자본, 뭐 농민, 네. 그걸 이제 정부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각자 원하는 거 다 얘기해라. 뭐 노사정위원회 같은 건데 네. 우리도 그게 없진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되고 이쪽은 잘 된 모양이죠. 이제 이쪽은 원하는 걸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에다가 거기는 지금 보니까 끝장을 봤잖아요. 나라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아 바닥까지 이제 바닥을 친 거죠. 치달아서. 바닥을 친 거죠. 우리는 아직 바닥을 안 쳐서 서로 싸울 여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는 그 노동자들은 뭘 요구하겠어요? 사회안전망을 요구하죠. 사회안전망, 뭐 실업급여, 뭐 네. 이런 거 재교육 이런 거 요구를 하고 기업은 안정적 승계. 근데 발렌베리 가면 유명하잖아요. 그 가문 내에서의 경쟁을 통하고 뭐 하지만 재벌을 그냥 승계하게 해주잖아요. 그 혈통으로. 예예. 그리고 이제 안정적 승계, 구조 조정 과정에서 유연성, 사람 자를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럼 노동자는 잘렸을 때 실업급여 달라. 안전망. 그렇게 서로 요구하는 걸 솔직히 얘기를 하고 그거를 조정을 하는 거죠. 쉽게 그 해고를 해도 그 해고된 노동자가 네.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네. 공적 부조를 통해서 살 길, 그렇죠. 그걸 생활할 재교육되고. 길을 이제 찾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교육해주고 예. 다른 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투명성, 안정성, 생산성. 그러니까 노조의 가치와 기업의 가치를 서로가 다 존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조, 자본가, 국가 그러니까 서로 조율을 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농민의 역할이 커요. 왜 농민의 역할이 크냐면 산업화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이 기근을 외주화합니다. 기근을 외주한다?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떤 얘기냐면 영국이 식량이 부족하면 아일랜드에서 뺏어오는 거예요. 아일랜드 사람들 굶어 죽든 말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도 호남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굶주리든 말든 쌀 빼가는 거죠. 목포에까지 철도가 이어진 배경이 바로 거기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공령을 왜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 생산성 줄거든요. 예. 그거를 식량을 가져오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식민지가 있는 나라들은 가능하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태에서 식민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근을 외주할 수 없으니까 농민들도 주요 사회 세력으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과 어민들의 식량 생산 노동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보면 아시지만 이 식량 생산 노동을 되게 후려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상황. 네. 그런 거에서 서로 서로조율을 하면서 합의를 하는 걸 만들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군요. 6645번 쓰시는 분 말씀처럼 일단 바닥을 한번 쳐야 했고 그런 다음에 다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산업의 주체 또 그 사회 구조의 그 주체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솔직하게 자기 입장을
털어놓고 네. 또 국가 공동체가 조율하고. 네. 예. 근데 그 과정까지 안 가고 네. 우리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길, 상생할 수 있는 길, 그걸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참 그게 안 되는 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싸우다가 서로 결국은 이건 뭐냐면 싸우면서 비긴 거거든요. 예. 북유럽은 비겼으니까 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다는 걸 찾아간 건데 우리는 끝장을 보려고 하잖아요. 아직. 네. 니네가 우리한테 박살날 거야. 다음 선거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지. 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 뭐 노동조합과 재벌 사이에, 그리고 야당과 여당 사이에 그런 거 없죠 지금. 예. 선명성을 강조하는 시대 아닙니까? 끝장을 보자는 시대고. 예. 그러니까 저기 헬 노르웨이까지 가지 않고, 네. 네. 타협의 접점들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네. 그걸 주도할 세력이 없어요. 주도할 세력이 없죠 정치적으로. 네. 지금 선명하게 적대적 공존 속에서 네. 상대한테 더 심하게 막말을 하면 할수록 그쪽 진영에서 각광을 받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답은 뭡니까? 스웨덴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8578번 쓰시는 분 휘바. 네. 자, 2486번 쓰시는 분 스머프가 왜 나오나? 예. 자, 그리고 1437번 쓰시는 분 핀란드. 우리나라 교육의 이상국가. 네, 스웨덴이었습니다. 네. 자, 8672번 쓰시는 분 스웨덴이요. 아이와 노인이 행복하게 살기 좋다는 복지국가. 한번 가보고 싶네요. 맞히셨고요. 자, 그리고 3385번 쓰시는 분 아바의 나라 스웨덴. 아바의 나라 맞습니까? 그럴걸요? 맞아요. 예, 맞다고 하시네요. 예. 아바. 예. 6033번 쓰시는 분 정답 스웨덴. 다음 생에 꼭 태어나고 싶은 나라입니다. 스웨덴 아니면 네덜란드에서 튤립으로라도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요. 꽃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말씀이세요. 0795번 쓰시는 분 정답 스웨덴입니다. 복지의 지원은 어디서 마련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의 지원은 어디서 마련했습니까? 일단은 GDP 대비 소득세 10%인데 세금을 많이 내서 우리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그게 우리는 4%밖에 안 돼요. 네. 상속세 0.5% 그렇게 해서 4.5% 그러니까 세금을 사람한테 먹이느냐 재산에 먹이느냐인데 세금의 대상은 재산이 돼야죠. 네. 뭐 절반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소득에 2742번 쓰시는 분 정답 스웨덴. 끝말잇기 단골 단어죠. 스웨덴 마크. 자, 맞히신 분들, 틀린 분들. 네. 자, 유재희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 50억 더 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액이 100억을 넘을 것이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고요? 주진우 기자입니다. 주진우 기자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저 MB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MB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보석 이후 자택에서만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이제 법원에 나온 거예요. 네. 어떻게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냥 보석 조건대로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겁니까? 뭐 그래 보입니다만 경호 차량들이 자꾸 집을 드나드는데요. 네네. 사실은 집에 잘 계신다고 이렇게 믿어 의심은 좀 되는데요. 네, 사실은 그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서 그 검사하거나 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집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를 혹시 눈에라도 띄면 큰일이 있어서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다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뭐 외국에 강연 가겠다. 그건 뭐 조금 자작극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자작극이었습니까? 네, 그쪽에서
추정한 바가 없습니다. 국가 원수고요. 예. 국가 원수고 그리고 큰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지금 잠깐 나와 있는 사람을 연사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고요. 콜롬비아 보고타, 예. 특별히 그 NBA 양아들로 불리는 박영준 씨가 활동하던 그 활동 분야고 그 활동 범이었었고요. 그리고 박영준 씨 말씀하십니까? 박영준? 네, 박영준. 전 네. 지식경제부 차관.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상득 의원도 굉장히 열심히 드나드는 곳인데 거기서 거기 상공유의소 불렀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교회 가고 싶다, 누구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것도 조금 국민대 눈높이와는 좀 동떨어진. 굉장히 큰 범죄 징역 15년을 받으신 분이세요. 네. 징역 15년. 네. 지금까지 있는 범죄만. 그런데 지금 뇌물 액수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다스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한 금액. 이게 바로 이제 한 67억 되는 것이고 그게 뇌물로 인정된 거 아닙니까? 네, MB가 받은 뇌물로. 예. 뇌물이 그 삼성한테 받은 60억 원대 뇌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뇌물이 있었어요. 예. 공천원금도 받았고요. 김수담 의원한테. 그리고 네. 그다음에 뉴욕제가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강남에. 빵집에서도 받았고요. 예. 그다음에 스님들한테도 받았고요. 스님들한테도. 예. 네,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당선 축하금도 받았다고 하고 어떤 은행에서 또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뇌물이라는 게 특별히 공직자의 뇌물이라는 게 아주 밝혀지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줬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중간에 돈이 흘러간 흐름이 있어야 되고 받았다 이게 확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뇌물 액수에 비해서 한 100분의 1 정도 생각하거든요. 저는 100분의 1도 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그 뇌물 액수가 총 얼마죠? 그 MB에는. 저기 삼성한테 60몇 억이고 특별활동비로 15억 원가량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팔성원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 합해서 한 80억가량 이렇게 됐는데, 다 합해서 67억 이 정도 가량이 됐는데, 최근에는 다른 그 비자금 덩어리가, 그러니까 뇌물 덩어리가 발견됐습니다. 다른 건 아닌데,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납해 줬는데 40억 원 정도가 건너갔고 10억 정도가 남아서 10억 정도가 남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의 집사인 김백준을 보내서 10억 원 돌려줘라. 그래서 받으러 갔다가 삼성이 안 줘가지고 그냥 왔다. 이런 게 재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이 소송비로 소송비만 준 게 아니라 삼성이 사실은 그 에이킹건프 김석환이라는 그 로펌에 돈을 많이 주고 거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쓰기 위해서 갖다 쓰는 액수가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펌에다가 삼성이 뇌물을 줍니다. 그 뇌물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 법적인 소송비로도 쓰고 나머지도 썼다 이런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준 액수가 훨씬 더 커진 거고요. 그리고 소송비 대납 말고 그러니까 저금통을 거기다가 미국 로펌에다가 두고 거기다 썼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좀 나쁘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와서 추가 50억이 파악이 된 건데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누가 제보했을까요? 네, 관련자가 줬는데 굉장히 내용이 신빙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진우 기자가 제보한 겁니까? 아니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네. 저는 삼성 내부 사람이 그 제보를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사가 되고 있어서요. 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스 소송비 대납만으로도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61억인데 만약 추가로 50억이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면은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납니까? 형량이 더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1심에서는 60여억 원인데 뇌물과 횡령 액수가 벌써 횡령 액수가 350억이에요. 그리고 저기 뇌물 액수가 61억 원인데 50억이 만약에 플러스가 된다면 지금 보면 그 공소장을 고쳐가지고 뇌물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네. 보통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구속, 2심에서 구속을 하더라도 예.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감옥 가라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보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심에서 1심과 같은 그 판단을 하더라도 뭐 네. 대법원에 가서 확정 판결 받으실 때까지는 계속 보석 상태로 계시죠? 이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정치인이나 아주 중요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한테는 이런 법이 좀 적용되기도 하는데 네네. 이명박 대통령의 노림수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재판을 길게 끌어서 네. 정국이 좀 변화하면 총선이 지나서 좀 새누리당 자한당이 조금 그 입지가 좀 더 세지면 아니면 네. 대선 전에 예. 그 전국의 영향을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전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 틈에서 자기가 조금 더 좀 물신의 폭이 넓어지는. 네. 그런 걸 노리는데 네. 아마 이 뇌물액수가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면. 증가되고 그리고 그 재질이 나쁜 뇌물이 이렇게 드러나면 네. 2심에서 구속을 연장해 준 구속하지 않는 그런 판결이 내려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조금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이 언제쯤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항소심이 17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마지막 결심이라고 하죠. 재판을 다 끝내고 네. 판결만 남겨놓고 있었는데 항소심 판결이 언제쯤이 될 것 같으신지. 항소심 판결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은 7월에 네. 항소심 판결을 돼가지고 구속 다시 감옥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 변수가 터짐으로써 보석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이 돼서 네. 이명박 대통령은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자택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런 수를 내려고 꼼수를 내서 이렇게 보석 기간을 연장하기 하려고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해석하기엔 너무 큰 자충수여서요. 자, 그래서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은 그때는 뭐 보석 상태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죠? 굉장히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진우 기자님 짧게 전화 연결해봐서 또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봅니다. 김민희 씨. 네, 1시간 사이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청주 휴게소 부근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부근 지나기도 수월해졌고요. 이후로는 기흥동탄에서 죽전 휴게소 사이와 또 판교분기점 부근에서 정체되고 달래내고개 부근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달래내고개부터 반포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만남해광장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때문에 하남 나들목 일대로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군자교부터 노원교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 이화교 부근 사고 역시 처리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속도 더 많이 떨어져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터널 안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마장램프부터 정체입니다. 노들길 성산대교 쪽으로 여의 2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하굣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하시죠? 자, 뇌에 휴식을 넣어드리겠습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납니다. 책의 맛. 김감수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선태 국민대 한국어문학부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 교수님, 종강 시즌입니다.
네, 종강했습니다. 아, 하셨어요? 네. 예. 시험도 보셨습니까? 저는 시험을 잘 안 보는 편입니다. 아, 학부 학생들도요? 네. 어떻게 점수 매기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네.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에게 편지를 한 통 쓰라. 오, 편지를 써라. 네. 오, 국문학과 교수님답게 편지를 써야 되는군요. 예. 니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영태 말라는 거죠. 그래요. 아, 그러면 우리 저 수학과 학생들은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스스로 네. 문제를 설정해서 에세이를 작성하라. 뭐 이런 아이고. 아 근데 그 전에는 가르치는 분 교사들, 네. 교수들 다 방학이 참 부러웠거든요. 예. 왜 우리 같은 사람은 방학이 없나 그랬는데 네. 어느 때가 되니까 그냥 모든 생활이 다 방학이야. 아. 그럴 때가 오더라고.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나날이 방학이야. 예, 아유, 방학이 좋죠. 예, 기분도 좋아집니다. 예, 이유도 맥락도 없이. 알겠습니다. 종강 시즌입니다. 예, 오늘 나눌 이야기가 많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책 소개해 주시죠, 교수님. 네, 오늘은 최만식 단편선에 실려 있는 단편 소설 맹순사 골랐습니다. 맹시성을 가진 순사. 네. 일제 때 경찰. 네. 네. 아, 그래요. 최만식의 맹순사. 근데 이제 최만식 작가는 풍자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레디메이드 인생. 예. 네. 두 분께 최만식은 어떤 작가입니까? 네, 최만식은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그 해학 또는 풍자를 근대적으로 근대 문학에서 전면적으로 수용한 작가고요. 예. 아마 한국 문학에서 유머가 좀 드문 편인데 작가 최만식의 그 작품에는 그 웃음이 가득합니다. 아. 그런 점에서 이 해학과 풍자 문학의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말씀하신 레디메이드 인생과 더불어서 치수 그리고 식민지 일제 강점기를 대표하는 작품 탕류와 태평천하 등이 있습니다. 우리 그 언어라는 게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만들어져 가고 변형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신조어도 생기고. 네. 그러면 굉장히 그 전통적 언어 있죠. 네네. 판소리 사설 같은 게 나중에 소설의 어떤 일부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최만식 선생하고 염상섭 선생이라는 당대 두 거장이 한 축씩을 맡은 것 같아요. 네. 최만식 선생은 매우 그 전통 언어 우리 구어에서 그 맛깔나게 늘어지고 막 이런 표현들이 있고 매우 현대적인 문장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하는 아주 그 심지어 번역어 같은 외래 문명이 들어오면서 우리 사고를 논리적으로 개진할 때의 문장 이것은 이제 염상섭의 문학이 그런데 그 양 전통이 지금까지 쭉 우리 언어 생활에도 모든 문학에도 어느 쪽에 기울어 있는 것들이 한 축을 이루는데 최만식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전통어 김유정, 최만식 이게 한 이제 축이라고 볼 수 있죠. 나중에 이문구 요즘 작 하도 안 봐. 요즘 누가 있나? 그 계보가 쫙 있거든요. 한창훈, 한창훈, 성석재 라인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태어난 해가 1902년 그리고 세상을 떠난 해가 1950년 전쟁 일제 강점기를 관통한 생이었군요. 최만식. 네, 최만식 얘기할 때 꼭 그 덧붙여야 할 얘기가 해방 이후에 자신의 그 친일 협력을 그나마 반성하는 작품 민족의 죄인을 썼다는 점. 대부분의 작가들이나 뭐 다른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친일 협력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협력을 했습니까? 글 쓰라는 거 썼던 거죠. 네, 총독부에서 요구하는 글을 썼던 것이고 뭐 위대한 황군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강연하라면 강연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동참하라 뭐 이런 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이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 잔재를 풍자하는 작품 오늘 소개해드릴 이 맹순사 그리고 새로운 주인이 된 미국에 굴종하는 인물을 풍자한 그 미스터 방 등 해방 직후의 상황을 아주 그 최만식다운 문체로 표현했다는 게 아직까지 우리 문학사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아무래도 책 제목, 소설 제목처럼 맹순사겠고요. 네, 맹순사입니다. 맹순사는 식민지 시대 일제강점기 8년 동안 순사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해방 후에 당연히 이
순사직에서 물러나서 뭐 도망쳤겠죠. 네. 근데 그 만화님이 13살 어린 만화님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이렇게 집구석에만 있어서 뭐 하느냐. 네. 그 구박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순사 자리를 알아보러 나가고요. 네. 그렇게 맹순사를 밖으로 돈 벌어 오라고 보낸 그 아내, 젊은 아내가 서부은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노마란 사람이 등장한 노마는 행랑채에 살던 사람인데 순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봉세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 강봉세는 이 살인 강도, 무기징역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순사가 돼 있어요. 네. 해방 직후의 혼란상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맹순사. 예, 맹순사 직업이 해방 이전에는 순사였는데 해방 직후 바로 순사직을 그만두게 된 건데, 아니 일제강점기 때 경찰로 잘 나가셨던 분들이 또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 또 미군 정체제에서 네. 경찰로서 또 나름대로 또 계속 또 직업을 이어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소설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자신은 청백했기 때문에 이 청백리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이 몸을 간수하고 있지 다른 동료들은 다 맞아 죽고 집은 불타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 서분이라는 그 똑똑하고 젊은 아주 영악한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네모토 상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긁어먹고도 오히려 승진해서 부장이 됐다. 이에 대한 중요하죠. 네. 식민지 시대 때 그렇게 긁어먹고 했는데도 해방 이후에 승진해서 부장이 됐다. 또 이 기노시타라는 창씨개명한 사람이죠. 네. 여주로 내려갔던 이 순사는 이사를 해오는데 뭐 온갖 짐들, 네. 뻑적지근한 짐들이 있더라. 당신은 뭐 했느냐? 저 사람들은 일제 식민 시대 때 저렇게 잘해 먹고도 해방 이후에도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뭐가 잘났다고 청백리냐 네. 하면서 구박을 사납게 해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맹순사는 맹자의 후손이라면서 사람이 청백하면 가난해도 두려울 게 없는 뱀이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예. 이 문학 작품이라는 게 뭘 주장하거나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여주는 게 더 그렇죠. 우선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맹순사 같은 작품을 읽어보면 사실은 2차 세계대전 그냥 일본이 패망이 말하자면 우리로서는 준비 없이 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세상이 확 바뀌는데 얼떨떨해갖고 다들 뭘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맹수사처럼 그나마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서 어떻게 좀 관망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옛날에 일제 때 순사하던 사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또 가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순사로 채용되는 거예요. 살인자, 범죄자. 그러니까 네. 예전 같으면 자기가 잡아 넣었던 사람들이 이제 순사가 돼서 오고 그렇게 뒤죽박죽인 세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맹순사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작품을 읽어보지 못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이 순사들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쫓김 당했던 쫓김 당했던 독립운동가들이 해방 이후에도 고초를 겪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네, 여기서는 없는데 그것까지 들어갔으면 정말 제대로 풍자하는 건데 충분히 유추가 가능해요. 네, 유추 가능합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 그런데요. 우리 강봉세라는 인물을 두고 무기징역수의 살인 강도라면서 이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참 별놈이다. 순사가 돼야 된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이 맹순사는 자신을 청백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자신이 이 남들 거 빼앗아 먹은 게 아니에요. 뭐 양복 몇 벌은 다 빼앗아 입었고 돈도 몇십 원 다 빼앗았고 네. 그리고 쌀이나 나무 찬거리 같은 것을 다 얻어먹고 술 대접도 받았고 했어요. 예. 다른 순사에 비해서 큰 도둑질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먹었으니까 난 괜찮은 거야라는 건데 일제 부역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난 조금 했기 때문에 자기 면피할 논리를 다 만든 거죠. 모든 사람이. 네. 근데 알고 보면 아주 명확한 그런 사람도 이제 자기 변명을 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놨죠. 네. 사회가. 그러니까 맹순사 논리에 따르면 네. 몇만 원은 커녕 한 번에 100원 이상 얻어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자신을 스스로 청백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마당에
이 다른 큰 도둑놈들과 다른 측면에서 자신은 별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노마라는 그 행랑채에 있던 정말 그 무지한 사람이 순사 노릇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무기신역수라는 이 살인 강도범 강봉세가 해방된 나라에서 경찰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네. 이 강봉세는 자신이 잡아 넣었던 사람이거든. 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예. 바로 그날로 또 사표를 내고 돌아옵니다 집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네. 하기야 예전 순사라는 게 살인 강도하고 다를 게 있었나. 남의 재물 강제로 뺏어먹고 생사람 죽이고 하긴 매 일반이었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강봉세랑 인문 대단히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살인 강도범처럼 악질 범죄자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이지만은 지금 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경찰들 중에 많은 사람들 순사들이 이 강봉세라는 이 살인 강도범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는 게 네. 이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근 님이요. 20년 전 MBC 드라마 왕초에서 김춘삼을 괴롭히던 일본 순사가 해방 이후에도 경찰이 돼서 계속 괴롭히죠. 네.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그 우리 최인훈 선생의 광장이라는 소설을 보면은요. 이명준 주인공 이명준의 그 아버지가 북한으로 가죠. 네. 그러니까 월북하니까 그 이명준을 잡아다가 서울에서 이 경찰에서 이 취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네. 취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일제 때 특별 고등 경찰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형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 시대 때 빨갱이 사냥 잘했지. 지금도 여전히 빨갱이 사냥하는구만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주인공 이명준이 환멸에 빠지는 장면이 있죠. 예,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친일 경찰이 나중에 대한민국 경찰로 승승장구하는 네. 이런 일들을 어떻게 알았냐면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거기서 이제 배우 박근영 씨가 역할을 했던 스즈키 형사가 나중에 또 대한민국 경찰이 돼요. 경찰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훈련된 조직이 없는 신생 국가에서 사실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그걸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선태 선생님 오늘 이제 그런 해방공관에서의 순사의 모습 아주 이게 블랙 코미디거든요. 네, 웃기면서 가슴이 아픈 그런 얘기인데 이거면 최근에 이제 사회적 논란이 됐던 약산 김원봉 선생의 논란을 바로 떠올리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사 전체에서 너무나 우뚝한 존재인데 그리고 또 뭐 남북을 굳이 갈라서 생각하면 여기 저 밀양 사람인데 여기 해방 어간에서 쫓아내버린 거란 말이에요. 북으로.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일련의 깊은 성찰과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의 행적 남북이 냉전적인 갈등을 벌인 이후의 걸 갖고 그 전에 긴 그 생애 전부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부분을 다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고 하는 그 낡은 이념 싸움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약산 선생의 이제 그 삶을 조망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좀 진지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뭐 이념 갈등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냥 여야 갈등식으로 이렇게 좁혀져 갖고 아주 앙상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요. 그렇죠. 정말 의미 없는 싸움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47년에 암살당한 영운형이나 몽양 영운형이나 말씀하신 약산 김원봉이나 그 이면에 이 청산되지 못한 역사의 한 부분인 경찰제도 그리고 경찰제도의 그 아픈 지점들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노덕술이라는 사람인데 이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다 이면에 있다는 거고요. 그 뒤에 당시 수도 경찰청장이었던 이 장택상이 있고 또 그 뒤에 올라가면 또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있고 이 지점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맹순사가 문학 작품이어서 역사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그대로 비판하지는 못하지만 이 맹순사를 통해서 또는 강봉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노덕술이라는 인물의 행보를 한 번쯤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덕술은 바로 그 고위 경찰이 되고요. 그 한국 전쟁을 통과하면서부터 또 군인으로 전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그 천명을 다하고 국회의원도 나온 적 있잖아요. 네. 60년에 나왔는데 이제 낙선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행방이 묘연하다가 1968년 4월에 병사한 걸로. 그렇게 반민특위 붙잡혀가서 망신당하고 나서 어떻게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경찰하고 또 군에 있다가 또 1955년에 그 수뢰 혐의, 뇌물 수뢰 혐의로 또 파면됐어요. 예. 이 한국사 인물 열전이라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전을 보면은 노덕술을 이렇게 정의해 놨어요. 일제강점기에 고등계 형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 고문했고 예. 그리고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수도경찰청 간부로 재직했다. 내가 이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지만 예. 이승만 대통령의 비호를 풀려난 뒤 승승장구하여 국회의원까지 출마했던 악질 친일파이다. 네, 악질 친일파. 네, 근데 예. 이런 인물이 이 해방공간 이후 지금까지 아주 면면히 우리 경찰과 이 맥을 함께하고 아니 있다는 그러니까 것. 김원봉의 그 월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전에 노덕술의 고문이 더 잘못이다. 혹은 같이 취급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책 소개 시간이니까요. 그 해방 그러니까 일제에서부터 1900한 뭐 전쟁기 한 5, 60년대까지 기본적인 역사의 기본적인 사실만 안다면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무슨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생활성이 어땠는지는 이렇게 근대 문학 작가들의 작품을 보는 게 난 제일 그림이 잘 그려져요. 예, 예. 그때 뭐 사진 자료, 영상 자료가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염상섭, 최만식, 나도양 등등 이런 분들 작품 읽으면 마치 그때를 그 체험하는 듯이 다시 한번 살아본 듯이 그 감각이 오는데 이런 그 오늘 소개해 주시는 그런 작품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많게 이렇게 살아있는 역사의 복원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자, 이상미님, 앙상한 싸움. 야, 정말 표현이 짱이네요라고 하셨고, 양심님, 친일 청산 이 시대의 숙제입니다라고 하셨어요. 네, 책의 맛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갑수 평론가, 정선태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요일에 또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김용민 라이브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